아버지, 이제 제 짐 좀 덜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살려다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아들아, 안 된다, 안 된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비릿하다. 낡은 한옥의 서늘한 마루 위에 놓인 녹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나동그라진다. 그릇에 담겨있던 멀건 죽이 흙바닥에 볼품없이 흩어지며 노인 석봉의 마른 허벅지 위로 뜨거운 국물이 튀어오른다. 석봉은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자락을 움켜쥘 뿐이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핏줄이자 이 집안의 주인인 아들 박생원이 서 있다. 박생원의 가죽신 끝이 석봉의 코앞까지 다가온다. 그 가죽신은 번지르르한 광택을 내며 노인의 초라함을 더욱 비참하게 짓밟는다. 아버님, 소인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밥알까지 흘리며 짐승처럼 구시니. 아버님, 소인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귀한 방 안에 이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버티고 계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이제는 밥알까지 흘리며 짐승처럼 구시니 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박생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경멸이 서려 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노인의 멱살을 잡듯 옷깃을 거칠게 낚아챈다. 석봉의 앙상한 목줄기가 허공으로 들리며 꺼질 듯한 숨소리가 들려온다. 아들의 눈에는 부친을 향한 애틋함 따위는 없다. 오직 빨리 치워버려야 할 오물을 보는 듯한 불쾌함뿐이다. 석봉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아들의 손등에 닿자 박생원은 마치 더러운 구덩이에 손을 담그기라도 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지를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이 축축하고 기분 나쁜 눈물까지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군요. 박생원은 품에서 비단 수건을 꺼내 손등을 결벽증 환자처럼 닦아내며 침을 뱉는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죽 냄새와 노인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아들의 서늘한 살기가 뒤섞여 숨가쁜 긴장감을 자아낸다. 창밖의 까마귀가 기괴하게 울어대며 이 집안에 닥칠 비극적인 몰락의 서막을 알린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천륜이 도살당하는 현장이자 한 인간이 가진 가장 추악한 본성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처참한 오프닝이다. 박생원은 마당 한편에 서서 어둠에 잠긴 산등성이를 응시한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다. 효시어라.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가식적인 글자 한자 때문에 내 평생을 이 썩어가는 노인네 밑에서 허비할 수는 없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다. 붉게 타오르는 담뱃재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동자처럼 섬뜩하다. 그에게 부모란 존재는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앞날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이자 거추장스러운 수혜일 뿐이다. 그는 마당 구석에 처박힌 낡은 지게를 발로 툭 건드린다. 나뭇결이 갈라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지게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다니며 뼛가루를 갈아 넣었던 사랑의 증표였다. 하지만 박생원의 눈에 그것은 그저 노인을 산으로 실어 나를 편리한 처분 도구로 보일 뿐이다. 어차피 인간은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법. 내가 조금 일찍 그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가 아니겠는가. 그의 논리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악마의 변명과 같다.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택으로 포장하며 그는 스스로 천륜의 법도 위에 올라선다. 이때 등 뒤에서 아들 몽룡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박생원은 서늘한 표정을 순식간에 지우고 인자한 아버지의 탈을 쓴다. 하지만 몽룡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이미 거대한 어둠 그 자체다. 몽룡은 아버지가 지게를 바라보며 짓던 그 잔인한 미소를 무의식 중에 가슴에 새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라는 옛말은 이 순간 박생원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내던진 비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눈앞의 방해물을 제거할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 부모를 물건처럼 폐기하려는 자의 뒤에는 그 기술을 똑같이 학습하는 그 다음 세대가 그림자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배은 망덕의 씨앗이 차가운 대지에 뿌려지는 가장 소름 끼치는 주제의 선포다. 죽음조차 비껴가는 저 질긴 목숨이 내 가문의 운을 다 뺏어가는구나.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다. 박생원의 집은 겉보기에 화려한 기와와 높은 담벼락을 자랑하지만 그 안을 흐르는 온정은 이미 말라붙은 지 오래다. 박생원은 매일 밤 방 안에 틀어박혀 자신의 재산을 기록 한 장부를 넘기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오점은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노부친 석봉의 마른 기침 소리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생원의 미간은 흉측하게 일그러진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단 말인가. 죽음조차 비껴가는 저 질긴 목숨이 내 가문의 운을 다 뺏어가는구나. 그는 아버지를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가구 하나 정도로 여길 뿐이다. 학대는 은밀하고 지독하게 이어진다. 박생원은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노인에게는 사람이 먹기 힘든 쉰 밥과 짠지 몇 조각만을 내어주게 한다. 노인이 추위에 떨며 땔감을 넣어달라 애원해도 박생원은 나이든 이들은 몸에 열이 많으니 찬 바닥이 약이다라며 비웃음을 날린다. 석봉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차가운 구들장을 쓸며 밤새 신음하지만 아들의 방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만이 담을 넘는다. 박생원의 아내조차 시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노인이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다. 이 집안에서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뿐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는 어린 아들 몽룡의 변화다. 몽룡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퍼붓는 폭언과 멸시를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법도처럼 받아들인다. 어느 날 몽룡은 마당에서 개미를 밟아 죽이며 박생원에게 묻는다. 아버지, 쓸모없는 것은 저 개미처럼 짓밟아도 되는 것이지요? 박생원은 대견하다는 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한다. 그렇단다. 쓸모를 잃은 존재는 가치를 증명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순리다. 이 한마디는 훗날 박생원의 목을 조를 독초의 씨앗이 된다. 학대는 이제 노인의 육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영혼까지 전염시키고 있다. 박생원이 쌓아 올린 거대한 부의 탑 아래서 천륜의 뿌리는 이미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벼락이 내리치며 대지를 진동시킨다. 사건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눈이 침침해진 석봉이 밤중에 요강을 찾으려다 실수로 박생원이 아끼는 가문이 보물 청자화병을 깨뜨린 것이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어 놓았고 곧이어 잠에서 깬 박생원의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이 노인네가 결국 내 집안의 보물까지 박살을 내는구나. 이 노인네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박생원은 이성을 잃고 후 노인의 멱살을 잡아챈 채 마당으로 끌고 나온다. 노인은 빗물에 젖은 호적삼 차림으로 진흙바닥에 내팽개쳐진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눈이 어두워 그랬으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석봉은 아들의 발치를 붙잡으며 애원하지만 박생원의 눈에는 오직 광기서린 살이뿐이다. 용서, 당신이 내 집안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이제는 당신 면상만 봐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른다. 박생원은 창고로 달려가 낡은 지게를 들고 나온다. 그 지게는 이미 3단계에서 암시되었던 죽음의 가마가 될 물건이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지만 박생원의 결심은 그보다 더 단단하고 차갑다. 더 이상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오늘 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박생원은 노인을 짐짝처럼 지게 위로 던져 올린다. 노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지만 아들의 손길에는 자비란 없다. 거친 새끼줄로 노인의 몸을 지게에 꽁꽁 묶는 박생원의 손놀림은 흡사 사냥감을 갈무리하는 백정과도 같다. 아버지 살려다오. 이 비바람 속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느냐. 석봉의 절규는 천둥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몽룡의 눈동자에 번갯불이 번쩍이며 비친다. 몽룡은 공포를 느끼는 대신 아버지가 보여주는 처분의 과정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한다. 박생원은 지게끈을 어깨에 메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가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노인의 눈물뿐만 아니라 이 가문에 남은 마지막 인간성조차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제 짐 좀 덜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살려다오. 빗줄기는 산을 오를수록 더욱 거세져 박생원의 시야를 가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부친의 가느다란 숨결과 덜덜 떨리는 육신의 진동이 지게를 타고 그의 척추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박생원은 가파른 고갯길 중턱 벼락 맞은 노송 아래에서 잠시 지게를 받쳐놓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친다. 정녕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행방을 물으면 무어라 답할 것인가? 일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서늘함이 치밀어 오른다. 그것은 효심이라기보다는 천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는다. 박생원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도포 자락을 짜증스럽게 털어내며 다시금 마음을 모질게 먹는다. 아니야,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한 결단이다. 저 노인이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매일같이 오물 냄새와 노망난 헛소리로 가득할 터. 몽룡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짐은 오늘 여기서 털어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가문을 위한 희생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기 시작한다. 자기 합리화라는 단단한 껍질이 그의 양심을 옥죄며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을 질식시킨다. 지게 위에서 석봉이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아들아, 비가 너무 차구나.
내 죽더라도 집안 조상들 곁에서 죽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처량한 애원은 박생원의 귀에는 그저 짜증스러운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그는 아버지가 내민 떨리는 손을 거칠게 쳐내며 다시 지게끈을 고쳐맨다. 아버님 팔자련히 하십시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생원의 눈빛에서 망설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냉혹한 확신이 채운다. 이제 그는 인간의 도리를 고민하던 자에서 천륜을 끊어내는 도살자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아들아, 안 된다, 안 된다. 박생원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귀곡산이라 부르며 금기로 여기는 깊은 골짜기였다. 이곳은 산자의 온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망자들처럼 사방에 포진해 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썩은 낙엽이 발목까지 빠져들고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온다. 박생원은 이제 익숙한 인간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기괴한 세계로 진입한 것이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공기 중에는 습기 섞인 흙냄새와 죽음의 악취가 기묘하게 섞여 흐른다. 그는 골방 같은 바위 동굴 앞에 멈춰선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자연이 만든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박생원은 지게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는다. 지게가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울린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다 못해 서늘하다. 석봉은 공포에 질려 지게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앙상한 손가락으로 지게 기둥을 필사적으로 거머쥔다. 아들을 놓치면 영원히 어둠에 잠길 것임을 직감한 노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박생원은 매정하게 그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떼어낸다. 이것 보십시오, 아버님. 여기까지 오느라 소인의 어깨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끝까지 짐이 되려 하십니까? 그는 지게와 아버지를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선다. 그 순간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통곡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보랏빛 안개는 박생원의 등 뒤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이제 노인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돌바닥과 아들이 버리고 간 낡은 지게뿐이다. 박생원은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산을 내려가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 지옥 같은 골짜기에 두고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막의 서막은 이렇게 처절한 유기와 함께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든다. 여보, 이제야 집안의 애군이 다 나간 것 같소.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버지를 산에 버리고 돌아온 박생원의 집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노인의 퀴퀴한 양 냄새가 사라진 자리는 비싼 향료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채웠고 밤마다 들리던 마른 기침 소리 대신 박생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야 집안의 애군이 다 나갔다며 술잔을 기울인다. 박생원에게 아버지는 지워버린 얼룩일 뿐이며 그가 느꼈던 찰나의 죄책감은 비단옷의 부드러움과 달콤한 술맛살에 완전히 매몰되었다. 이 가증스러운 평화는 시청자로 하여금 인과응보의 피연성을 더욱 갈구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집안의 구석, 어두운 툇마루 아래에서는 기묘한 서사가 싹트고 있다.
어린 몽룡은 아버지가 버리고 온 그 지게의 형상을 나무 막대기로 재현하고 있다. 몽룡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묶을 때 썼던 그 매듭법을 떠올리며 정교하게 새끼줄을 꼬아 나간다. 박생원의 아내가 다가와 무엇을 하느냐 묻자 몽룡은 무표정한 얼굴로 답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물건이라 미리 익혀두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이 특유의 천진함 대신 계산된 차가움이 서려 있다. 이 장면은 박생원 부부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자식에게 효가 아닌 효율을 가르쳤고 사랑 대신 패기의 기술을 전수했다. 몽룡이 지게를 만지는 손길은 흡사 아버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가는 행위와 같다. 박생원은 아들이 자신의 영특함을 닮았다고 허허거리며 좋아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을 겨눌 동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 부모의 악행이 자식의 거울이 되어 그대로 투영되는 이 감정적 줄거리는 앞으로 닥칠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박생원 스스로가 설계한 지옥임을 암시하며 서늘한 공포를 자아낸다. 당신이 과거에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해드릴까 아들아. 세월은 잔혹한 속도로 흘러 박생원의 찬란했던 시절을 좀먹는다.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지주 박생원은 이제 풍채 좋던 모습은 간데없고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버지 석봉과 똑같은 병에 걸려 사지가 뒤틀리고 거동이 불편해진다. 그는 이제 화려한 방 안에서 홀로 외로이 벽을 긁으며 누군가 자신을 봐주길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박생원이 겪는 고통을 통해 1차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구간의 백미는 장성한 몽룡의 거울 학대 장면들이다. 과거 박생원이 석봉에게 했던 모든 악행이 몽룡의 손에 의해 더욱 세련되고 잔인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박생원이 배가 고파 몽룡을 부르면 몽룡은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아버님, 예전에 말씀하셨지요. 쓸모없는 것은 짓밟아도 된다고. 지금 아버님이 우리 가문에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계십니까? 몽룡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하여 박생원의 가슴을 후벼 판다. 박생원은 자기가 가르친 논리에 갇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뿐이다. 또한 몽룡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지게를 새로 짠다. 이번에는 더 크고 견고한 참나무를 사용하여 성인 남자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지게를 깎는 대패 소리가 밤마다 박생원의 잠자리를 파고든다. 슥슥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박생원에게 사형 집행인이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박생원이 공포에 질려 그것을 왜 만드느냐고 물으면 몽룡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다. 이 몽타주 구간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몽룡의 위세와 그 아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박생원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대비시키며 업보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게 보여준다. 아, 내가 바로 그 노인이 되었구나. 아버님, 거울 속에 추한 모습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세월의 무게는 박생원의 자부심을 가차없이 짓눌렀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방구석의 짐덩이가 되어버렸다. 어느 으스스한 보름밤, 박생원은 먼지 앉은 놋거울을 닦아 제 얼굴을 비춰본다. 거울 속에는 생기 잃은 눈동자와 검버섯 가득한 노인이 서 있다. 순간 거울 속의 형상이 기괴하게 일렁이더니
20년 전 자신이 내던졌던 아버지 석봉의 모습으로 변한다. 석봉의 환영은 원망도 분노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생원을 응시한다. 그 무심한 시선이 박생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아, 내가 바로 그 노인이 되었구나. 이것은 박생원이 맞이한 생애 가장 참혹한 자각이자 겉보기에 당당했던 그의 생애가 패배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몽룡이 들어온다. 몽룡은 이제 어엿한 고을의 권력자가 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지만 그 눈빛은 박생원이 젊은 시절 가졌던 그 뱀 같은 서늘함을 훨씬 능가한다. 몽룡은 아버지가 든 거울을 뺏어 바닥에 내던진다. 챙그랑 거울이 깨지는 소리는 마치 박생원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이 박살나는 소리 같다. 아버님, 거울 속의 추한 모습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미 아버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까? 몽룡의 말투에는 일말의 존칭은 남아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명백한 선고와 같다. 박생원은 떨리는 입술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신음하듯 뱉어낸다. 하지만 몽룡은 비웃으며 응수한다. 예, 아주 잘 키워주셨지요. 덕분에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문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우리 가문에 쓸모없는 얼룩은 지워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박생원이 과거 석봉에게 던졌던 그 칼날 같은 문장이다. 박생원은 이제야 깨닫는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권력이 사실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사형 집행인을 키우는 미천이었음을. 승리라 믿었던 그의 인생은 사실 거대한 형틀을 짜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생원의 목을 조여온다. 몽룡은 이제 대놓고 아버지를 집안의 수치로 규정한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박생원이 머무는 방의 문짝을 모두 떼어내게 한다. 병자에게는 통풍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가혹한 핑계 아래 박생원은 살을 에이는 듯한 밤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 하인들은 주인인 몽룡의 눈치를 보며 박생원의 식기를 일부러 더러운 것으로 바꾸고 그가 아끼던 서책과 가구들을 해충이 꼬인다며 마당 한복판에서 불태워 버린다. 박생원은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서 지워져 가는 과정을 뜬 눈으로 지켜본다. 불타는 서책의 재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그의 영혼도 조금씩 타들어간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도망치려 해도 다리는 힘을 잃어 진흙 바닥을 기어갈 뿐이다. 몽룡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와 간 만든 참나무 지게를 마당에 쾅 하고 내려놓는다. 그 육중한 나무 소리는 마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박생원의 고막을 때린다. 아버님, 마을 사람들이 아버님의 병세를 걱정하여 산세 좋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 권하더군요. 효자인 제가 어찌 그 권유를 무시하겠습니까? 몽룡의 말 한마디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생원의 팔다리를 짐승처럼 결박한다. 박생원은 안 돼, 제발, 몽룡아, 라고 울부짖지만 몽룡은 싸늘한 표정으로 갓을 고쳤으며 말한다. 기억하시나요?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지게에 묶으실 때 제가 그 매듭법을 아주 유심히 보았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성 그대로 말입니다. 위기는 이제 극에 달해 박생원은 자신이 설계한 그 소름 끼치는 지옥의 문턱에 강제로 세워진다.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심은 악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를 덮치고 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를 쏟아붓고 대지는 분노한 듯 진동한다. 몽룡아, 제발 이 아비를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박생원은 20년 전 자신이 아버지를 묶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굵은 새끼줄에 몸이 결박된 채 지게 위에 얹혀 있다. 아들 몽룡의 어깨는 단단했고 발걸음은 거침이 없다다. 박생원의 시야에는 오직 몽룡의 차가운 뒷덜미와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산길의 흙탕물뿐이다. 몽룡아, 제발 이 아비를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박생원은 짐승처럼 울부짖지만 몽룡은 대답 대신 지게 끈을 더욱 강하게 고쳐맬 뿐이다. 그 무거운 침묵은 박생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산길은 험악하기 그지없다. 삐져나온 나뭇가지들이 박생원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며 핏방울을 만들어내고 천둥 소리는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진다. 번개가 칠 때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지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하다. 바로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버렸던 그 죽음의 고갯길이다. 박생원은 이제 깨닫는다. 자신이 오늘 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현장으로 소환되고 있음을 말이다.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명당이라고 할아버지를 모셨던 곳이 이제 할아버지를 만날 시간입니다.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몽룡은 가파른 절벽 끝 귀곡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에 도달한다. 몽룡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생원의 비명이 골짜기에 메아리 친다. 여기입니다.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모셨던 그 명당 말입니다. 저도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몽룡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지게를 묶었던 매듭을 풀지도 않은 채 박생원을 그 차가운 돌바닥에 버려두고 돌아선다. 모든 것을 가졌던 지주 박생원이 이제는 빗물에 젖은 한 조각, 고깃덩어리처럼 버려진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최악의 순간이다. 그는 이제 인간 사회의 법도에서 완전히 추방당해 오직 자신의 업보와 단둘이 남겨졌다. 절망은 소리 없이 찾아와 박생원의 뼈마디를 파고든다. 몽룡의 발소리가 사라진 후 골짜기에는 오직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박생원은 묶인 손을 피가 나도록 비벼 새끼줄을 끊어내려 하지만 아들이 묶은 매듭은 독리처럼 살을 파고들 뿐이다. 추위와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동굴 안쪽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기이한 형체가 나타난다. 그것은 20년 전 이곳에 버려졌던 아버지 석봉의 환영이다. 석봉은 살아생전의 그 남루한 모습, 그대로 아들을 버리고 떠나던 박생원의 뒷모습을 보던 그 눈빛으로 앉아있다. 박생원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는 환영을 향해 기어가며 통곡한다. 아버지, 아버지입니까? 저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하지만 석봉의 유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무심하게 박생원이 짊어지고 온 그 낡은 지게를 가리킬 뿐이다. 그 순간 박생원은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가장 추악한 진실과 마주한다.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던 것은 상황이 어려워서도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천륜을 귀찮은 짐으로 여겼던 그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지게를 끌어안고 동굴 바닥을 구르며 참회한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을 씹으며 박생원은 밤새도록 자신의 인생을 되감아 본다. 그가 일궜던 논밭, 그가 누렸던 비단옷, 그가 부렸던 권세가 모두 아버지의 등골을 짜낸 고혈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배신으로 갚은 대가가 바로 오늘의 이 고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는 이제 더 이상 박생원이라는 권력자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죄악에 짓눌려 신음하는 한 마리 가련한 인간일 뿐이다. 이 길고 어두운 밤, 그는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의 불씨를 찾아 헤맨다. 아들아, 이 지게는 내가 가져가마 내 모든 죄를 담아 내가 지고 가겠다. 칠흑같던 밤이 지나고 산등성이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든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동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킨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으나 눈빛만은 이전의 그 탐욕스럽던 박생원의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환영을 마주하며 자신의 영혼을 난도질했던 참회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 올린 정화의 불꽃이 되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의 순환을 끊기 위해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을 옥죄고 있던 새끼줄을 날카로운 바위 끝에 비벼 끊어낸다. 살이 베이고 피가 흐르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몸으로 그는 몽룡이 남기고 간 그 튼튼한 참나무 지게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한때는 죽음의 형틀로 보였던 그것이 이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임을 깨닫는다. 그는 지게를 어깨에 맨다. 어제의 지게는 아버지를 버리는 도구였으나 오늘 박생원이 짊어진 지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가는 참회의 제단이다.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부러진 소나무 가지를 지팡이 삼아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산 아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하다. 안개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며 길을 열고 젖은 흙내음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그를 축복하는 듯하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짓밟으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새긴다. 몽룡아, 너를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나로구나. 내가 만든 지옥을 내 손으로 다들어 감아. 그의 읍초림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흐른다. 권세와 탐욕을 모두 산속 동굴에 버려두고 오직 인간으로서의 속죄만을 가슴에 품은 채 박생원은 빛의 세계로 다시 진입한다. 이것은 비참한 노인의 귀환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부활한 영혼의 행진이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한다. 죽음의 산으로 끌려갔던 박생원이 제 발로 그것도 자신을 태우고 갔던 그 지게를 짊어지고 돌아온 것이다. 집 마당에는 몽룡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다. 아버지가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몽룡의 눈에 찰나의 경악과 공포가 스친다. 어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몽룡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린다. 박생원은 지게를 마당 한복판에 쾅 하고 내려놓는다. 그 소리는 집안의 모든 부정한 기운을 쫓아내는 경종과도 같다. 박생원은 화를 내지도 아들을 탓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몽룡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는다. 몽룡아, 고맙구나. 내가 나를 그 산에 데려다 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아버지를 만났고 내 죄를 보았다. 내가 짠 이 지게는 참으로 견고하더구나.
박생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몽룡의 손등에 떨어진다. 과거 박생원이 아버지를 버릴 때 그토록 혐오했던 그 눈물이다. 하지만 지금의 몽룡은 그 뜨거운 진심에 몸을 떨기 시작한다. 박생원은 지게를 가리키며 덧붙인다. 이 지게는 내가 가져가마. 내가 훗날 자식에게 이 지게를 내밀 일이 없도록 내 모든 죄를 담아 내가 지고 가겠다. 몽룡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린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만행이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었음을. 그리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하고 저주를 끊어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한다.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몽룡의 통곡은 마을 전체를 울린다. 박생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을 갈구해왔던 진정한 가문의 평화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 이 장엄한 화해를 지켜보고 가문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보의 사슬은 비로소 그 고리를 끊고 바스러진다. 비극이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는 클라이맥스의 해결이다. 아이고 우리 손자. 첫 장면에 그 기괴하고 습했던 안개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상은 온통 투명한 가을 햇살로 가득 차 마치 만물이 새로 태어난 듯 눈부시다. 박생원은 이제 화려한 기와집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마을 어귀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 곁에 머물며 나그네들에게 물을 떠주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그 참나무 지게가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지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버리기 위한 흉기가 아니다. 지게 위에는 산에서 정성껏 채집한 약초와 아이들에게 나눠줄 산딸기,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며 꺾어온 하얀 들꽃들이 소담하게 쌓여 있다. 그의 아들 몽룡은 이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매일 아침 아버지를 찾아와 문안을 올린다. 몽룡의 어린 아들은 할아버지의 지게 주변을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 아이에게 지게는 버림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바구니로 기억될 것이다. 박생원은 지게를 내려놓고 손자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는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굽어 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길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하늘에는 길조를 상징하는 학 2마리가 평화롭게 날아오른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섭리라면 나는 이제 사랑을 심었으니 평안을 수확하리라. 그의 나직한 독백이 바람을 타고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 낡고 폐쇄적인 대문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사방으로 탁 트인 길 위에서 박생원은 자유롭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낸 한 인간의 고결한 은퇴를 보여주며 화면은 따스한 황금빛 속에 서서히 암전된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올바른 인과가 세워진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준비한 황혼야단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를 버린 지게가 결국 자신의 업보로 돌아온다는 이 서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천륜과 인과응보의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법이지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보따리 속에 더 깊고 진귀한 이야기들을 채우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시리도록 매혹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